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과부족은 약간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회사가 그 현금을 중간에 수시로 세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 현금 맞추는 거죠. 장부상 금액하고 실제 금액을 맞추는 건데, 그 와중에서 돈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실무에서는 적당히 맞추는데,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썼다가 차후에 다른 계정을 대체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약간 좀 얍삽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론적인 측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실무적인 거 알고 싶으시면은 나중에 회계팀이나 아니면은 뭐 회계사 또는 세무사 사무실이나 뭐 법인 쪽에 취업을 해서 한번 겪어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새는 돈이 또 틀릴 일도 별로 없어. 예전에 좀 많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전산화가 잘 됐기 때문에 그 현금 잔액도 거의 맞고요. 되도록이면 예금 거래를 많이 하니까 현찰을 갖고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현금 과부족을 그냥 이론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의 보시죠. 의. 현금을 이제 실제로 센단 말이죠. 보통 실사한다고 하는데, 이제 기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기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기중에 하죠. 기중에 하고요. 그래서 실사 당시 실제 금액하고 잔고 금액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쓴 임시 계정이 현금 과부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매달 한 번씩 현금을 세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니 뭐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이렇게 세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종종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실무에서는 뭐 현금 과부족을 따로 쓰지는 않는데,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쓴다는 거고요. 그래서 적절히 회계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까지 갔는데도 모르겠어. 결산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고 또는 남은 거, 차이죠. 차이 금액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를 하는데요. 잡이익, 잡손실은 요건 영업의 수익이고 요건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돈이 부족하거나 남았을 때 임시로 쓰는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부족 돼 있죠. 과는 넘친다는 얘기고 부족은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회계처리 한번, 회계처리. 자, 먼저 돈이 부족할 때 한번, 부족할 때. 예를 들어 장부상 금액이 100원인데요. 현금이 90원밖에 없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돈이 10원 모자란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모자라다는 거는 누군가한테 돈을 줬으니까 모자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변 쪽에 현금을 씁니다. 이거 부족할 때 얘기해요. 돈을 누군가한테 줬겠죠, 그죠? 돈을 줌.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자동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차변으로 가야죠. 그럼 반대로 돈이 남았어.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돈이 남았다는 얘기는 누군가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남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돈을 받았다. 차변에 현금 이렇게 하고요. 그럼 현금 과부족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대변으로 가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외우면요 되게 헷갈려요. 시험에서는 돈이 부족한 경우도 나오지만은 돈이 남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럼 막 혼동이 오기 시작하죠. 돈을 줬다, 돈을 받았다, 이 측면에서 접근하시면은 틀릴 일이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 파악해, 원인. 알고 봤더니 통신비를 현금으로 냈는데 그걸 깜빡을 했어요. 깜빡한 거예요. 그러면은 차변에 통신비를 쓰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현금 가부족은 어떻게 해요? 대변으로 보내면 되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특별한 게 없죠? 반대로 현금이 남았는데 이자 수익 받은 거를 깜빡하고 기재 안 했어요.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하고 기존에 있던 현금 가부족을 차변으로 보내면은 깔끔해지는 거죠. 만약에 기말까지 갔는데 원인은 몰라. 그럼 대충 이렇게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차변에 잡손실합니다. 비용은 차변이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현금 가부족을 대변 쪽에 쓰면은 깔끔한 거죠. 그래서 원인이 파악된 경우에는 차변에 뭔가 비용을 쓰면 되는 거예요. 돈이 모자랄 때. 그리고 기말이 돼서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잡손실로 다양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는 거죠. 현금이 남는 경우도 뭐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기말까지 갔는데 돈이 남은 원인을 몰라. 그러면은 잡이익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가부족을 차변으로 써가지고 날리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그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중에 원인을 파악한 경우하고 기말까지 간 경우하고 회계 처리가 약간 다르니까 주의하세요. 그래서 기말까지 갔을 때 원인을 모르면은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제가 쓴 게 있죠. 만약에 현금 과부족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현금 과부족을 안 쓰게 되면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돈이 부족하거나 남은 거를 몰랐어. 기준에 모르다가 마지막에 발견돼, 마지막에. 근데 마지막에 발견했을 경우에 현금 과부족을 쓰게 되면은 분개를 2번 시켜야 되잖아요. 번잡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돈이 모자라. 그러면은 돈을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이잖아요. 그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고요. 바로 이렇게 잡손실을 쓰면 됩니다. 돈이 그냥 기말에 보자. 기말에. 그죠? 기말 결산할 때 차이를 발견했다면은 그냥 다이렉트 이렇게 써요. 현금 과부족 필요 없어. 예. 그리고 돈이 남았다면은 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하고요. 예, 잡이익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분계도 기억을 하세요. 가끔 기말 결산 분계로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예,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여기 제가 또 분계 써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 과부족에 대한 그 분계 내역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정의도 보시면 되죠. 기중에 돈을 체크해 봤는데 돈이 부족하거나 남어. 그러면은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 결산할 때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금융상품에 관련된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시험에 막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일단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처음 내용이 있죠. 그 현금성 자산의 정의가 뭔가, 이거하고 연동해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약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또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 재테크할 때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통한 자금의 운용과 재무제표상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금융상품이 뭐냐요, 금융상품.
현금 자체는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요. 그냥 돈을 갖고 있으면요, 그 그대로 있다고. 뭐 이자를 받거나, 뭐 배당을 받거나, 돈을 불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현금이 당장 필요하거나 늘 이제 보충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게 좀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금융상품에는 예금, 적금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뭐 정기예금, 그죠? 그 다음에 뭐 정기적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이건 아마 아실 거예요. 예금은 뭐예요? 큰 금액을 딱 한 번에 은행에 이체하는 거죠. 적금은 이제 그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이제 불입한 형태의 금융상품이고요. 예. 일반적으로 회사가 여윳돈이 있으면은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특수한 또 금융상품들이 있거든요. 자, 이걸 보시면 되는데,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관리구자, 기업어음, 머니마켓 펀드, 환매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양도성 예금증서인데요. 원래 예금이나 적금은 금융실명제 때문에 타인한테 막 양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요 예금을 좀 많이 좀 그러니까 유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예금 자체를 무기명으로 파는 거야, 무기명. 그리고서 그 예금 증서를 갖고 있는 자라면은 예금의 주인으로 봐가지고 돈을 내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예적금은 그 예금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돈을 이렇게 내주잖아요, 은행에서, 그죠? 근데 양도소 예금증서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은행 가서 돈을 찾을 수가 있다 이거죠. 뭐 당연히 여기 뭐가 있어요? 이자가 있죠, 이자. 예금이 예금, 이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양도가 가능한 예금을 양도성 예금 증서다. 영어로 C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음관리구자라고 있습니다. CMA 이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아마 그 은행 가면은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건데요. 금융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수탁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운용 수익을 돌려주는 형태의 금융상품을 얘기합니다. 대신에 이제 위험한 거에 투자하지는 않죠. 이제 안전한 거에 이제 투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어음 있어요. 기업어음. 신용도가 높은 우량 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투자를 하고요. 그 수익에 대해서 고객한테 배분하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어음에 투자하는 거, 어음. 그러니까 일반 어음은요, 사실 투자할 건 못 돼요. 왜냐하면 부도의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용도가 높은 우량 기업이라면은 어음에 대해서 충분히 대금 지급이 가능할 거니까 금융기관이 이 어음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MMF, 뭐 R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MMF는 머니마켓 펀드인데요. 금융회사가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해가지고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만약 여윳돈이 있으면은 CMA나 MMF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D나 CP는 조금 위험도가 있는 상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좀 여윳돈을 두고 나중에 쉽게 이렇게 뺄 수 있으니까 쉽게 인출해가지고 뭐 다른 데 투자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채 있습니다. 환매채. 채권을 다시 재매수를 해줄 조건으로 고객한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매도하고 금융기관이 비싸게 재매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수익이 고객한테 가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금융상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 중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라면은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상품의 분류 보겠습니다. 분류. 먼저 기말 잔액이 있는 금융상품이 뭔지를 한번 봐요.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 정형화된 금융상품. 정형화됐다는 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똑같은 조건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분류 기준에 따라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융상품들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사용에 제한이 있는 금융상품이면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에 제한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담보로 잡힌 게 있으면은, 담보 잡힌 것들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담보 잡힌 게 있으면은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용에 제한이 없으면은 만기를 보는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면은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주의할 거. 기말로부터 3개월이 아니에요. 기말로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어야 돼요. 기말로부터 3개월 이내면은 취득일은 기말 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그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넘을 수도 있다고. 만약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가 아니라면은 현금성 가산이 안 되고요. 단기나 장기로 이제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기말 기준에서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금융상품이면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하고요. 요 두 개는 나중에 이야기 되겠지만은 유동자산으로 가요. 유동자산. 그리고 기말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게 되면은 장기 금융상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상품의 회계 처리인데요. 이게 간혹 시험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기말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인 걸 얘기를 해요. 약간 단기성 예금이죠. 통상적으로 정기 예적금은 기본 1년이에요. 기본 1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우리가 보통 가입하는 거는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적금이 3년이 기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만기가 1년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3년, 5년 이게 길게 그 장기성 예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적금이 있으면은 정기 예금 또는 정기 적금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사항에 따라서는 그냥 계정이 통합돼 가지고 정기 예적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되게 만기가 긴 게 있어요. 보통 3년짜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장기성 예금으로 그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예적금 은행한테 받고 돈을 주는 셈 되니까 대변에 현금 하면 되죠. 또는 뭐 보통 예금이나 당좌예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으니까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수령을 합니다. 일단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원금하고 이자 받겠죠. 그럼 차변에 현금하고요. 뭐 예금도 될 것이고, 기존에 있던 정기 예적금이나 또는 장기성 예금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날아가는 거지.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차이. 예를 들어 원금하고 이자 110 받고요. 예적금이 기존에 100이 있었어. 그 이자가 얼마예요? 10이잖아. 10. 그럼 10 해가지고 요 10을 이자 수익으로 쓰는 겁니다. 참고로 전산액의 1급 이상 가면은 원천징수에 관련된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전산액의 2급에서는 안 나오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만 할게요. 전산액의 1급 이상 가면은 회계처리 약간 바뀌거든요. 예. 이렇게만 보세요. 이렇게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예금에서 이자가 들어온 경우 있거든요. 보통예금. 그러면은 보통예금 받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쓰면 됩니다. 참고로 이자 수익은요. 영업 외수익입니다. 예. 차후에 재무제표 관련해 가지고 그 분류를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프로그램으로 시험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회계 프로그램에서 영업의 수익 비용을 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분류는 좀 나중에 이제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현금 과부족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을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끝이죠? 예.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는 뭐 다른 내용을 좀 더 보면서, 그죠? 또 이제 학습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고, 그 다음에 꾸준히 좀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하고 좀 연동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차후에 그 이론과 실기를 어떻게 병행해서 학습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제가 별도의 공지사항을 띄우긴 할 건데, 차후에 기회 되면은 좀 이야기 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